안녕하세요. 저는 고급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한 아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터팬 증후군을 아시나요? 몸은 어른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만 드는 어른 아이를 지칭하는 심리적 용어인데요. 끔찍하게도 제 남편 놈을 비롯해 신은영과 시모까지 모두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결혼 후 걸어온 삶이 어찌나 블랙 코미디 같은지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지금까지도 되돌아보면 씁쓸한 웃음이 흐를 정도랍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다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요. 그의 말처럼 지금은 멀리서 볼 수 있게 됐으니 나름의 희극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을 땐 정말 처참할 정도의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미대를 졸업한 후 제법 큰 보석회사 디자이너로 취업했어요. 어릴 적부터 심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예쁜 것들만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가버리는 이상한 녀석이었죠. 그래서 남자를 볼 때도 상당히 미적인 관심으로 판별했었던 것 같아요. 비율이랄지 구조랄지 색감이랄지 하는 것들과 조화를 중시하면서요. 맞아요. 참 철딱선이 없었죠. 소위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에게 환장해 있던 저는 시작하는 연애마다 대부분 실패했답니다. 그렇게 뼈아픈 경험을 하며 새롭게 추가된 기준이 성실과 경제관념이었어요. 키 크고 잘생겼으면서 성실하고 사치 부리지 않는 성향의 남자를 만나자 결심하고 선택한 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나중에 보니 완전히 속은 거였지만은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 취향에 대해 탐문했고 제 앞에서만 검소한 척 연기를 한 거더군요.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고 변호사인 남동생에 정식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을 정도로 배신감은 컸습니다. 덕분에 남편의 호칭은 점점 원색적으로 변해갔어요. 남편에서 남편 녀석으로 종국의 남편놈으로 말입니다. 시모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처음 본 그의 가족들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어요. 일단 훌륭한 유전자 집안답게 외모가 다 빼어났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낳았다는 시모는 50대의 나이에도 탱탱한 피부와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죠. 절대 제 나이로 볼 수 없을 만큼 동안이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 함께 나온 남성분이 있었는데 시모의 남동생이거니 했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한참 후가 되어서야 그가 시모의 연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사드리는 자리에까지 왔던 그는 이후로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죠. 금세 헤어졌으니까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모는 남성 편력이 대단했어요. 자식들은 그런 엄마에 대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지내더라고요. 글쎄,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의 사생활이니까 상관하지 않겠어 하는 자립적인 사고방식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었어요. 콩고물이었죠. 연애를 시작하면 시모는 남자에게 늘 명품백 한두 개는 받아냈고 그런 과정에서 남편과 신우에게도 선물 세례를 퍼부었던 거였어요. 둘은 그 패턴에 열광하고 있었고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남편이 19살이던 해 시모는 이혼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안양의 외곽으로 이사했다더군요. 시댁은 그때부터 살림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외곽 지역에서조차 실평수 20평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 세 사람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형편이 넉넉치 않은 시댁을 대신해 제 친정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당시에 남편은 아버지께 넙죽 엎드리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하면서요. 경기권으로 한 번 나가면 서울로 되돌아오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자신은 서울로 다시 입성했다며 어찌나 기뻐하던지 옆에 있던 저까지 슬며시 미소가 지어질 정도였습니다. 당시엔 남편에게 흠뻑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던 시절이라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타임리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시간을 돌려 당시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뭣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저의 등짝을 후려치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욕이라도 한 번 해주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서서히 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기본 자산이 없는 집안이라 돈을 마음 놓고 펑펑 쓸 수 없었는데도 그는 씀씀이가 아주 대단했죠.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이요. 그가 남편 녀석에서 남편 놈으로 위치가 강등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던 일인데요. 여느 때처럼 월말 정산을 하던 저는 남편 놈 카드값이 850만 원 정도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고지서를 보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저에게 남편이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곧 정아 생일이라서 선물 하나 사줬어. 정아는 신우 이름이었어요. 이 신우도 곧 신우년으로 강등되지만 이때까진 그래도 사람 취급은 받고 있었을 때였죠. 아니 뭘 사줬기에 카드값이 이렇게 나와. 중고차라도 한 대 뽑아준 거야? 생일에 중고차가 뭐야 중고차가. 그냥 가방 하나 사줬어. 조그만한 걸로. 고지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디올로 500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순간 이 남자가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 월급 얼마인지 잊은 거야? 대체 이 돈 어떻게 내려고? 그러자 남편이 애교스럽게 달라붙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내주면 되지. 안 그래? 이게 무슨 거지근성인가 싶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그래. 그러게 분수에 맞게 썼어야지.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책임져. 난 일체 관여 안 할 테니까. 에이, 우리가 남이야?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래? 그럼 나도 내 동생 선물로 백화점 가서 스테파노 리츠 정장 하나 살게. 이번에 로펌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안 그래도 선물 하나 사려고 했거든. 당신이 대신 내 카드값 내줄 거지?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바꿔서 내주면 되겠다. 스테파노 리치는 명품 정장 브랜드라서 한 벌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하는 고가 브랜드였죠. 그랬더니 삐져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자산을 믿고 은근히 그렇게 손 벌리는 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삼촌이라 부르며 등쳐먹던 시모의 남자들과 제 부친을 동급으로 보는 것 같아 소름 끼치기도 했고요. 평생 세무사를 하신 아버지께선 세무법인 회사를 만들고 대표직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14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남동생과 저를 홀로 키우셨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주변에선 재혼해라, 남자 혼자 일하며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우려했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여자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애들에게 그런 모험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외골수인 아버지께서 평생 어렵게 고생하면서 얻은 자산이고 부예요. 쉽게 덤으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그걸 마치 제 돈인 것처럼 생각하더군요. 심지어 저와 동생도 그러지 않는데 말이죠. 남편의 정체를 진즉에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가면 속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결혼 후부터 슬슬 본 모습을 드러내더니 제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대놓고 이런 면모를 숨기지 않고 내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뭘 주려고 그러시냐고 물으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 보석 디자이너로 일한 지 오래됐잖니. 거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없어서 가끔 좀 답답하다고 했었잖아. 대량 생산되는 보석 말고 맞춤 보석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그런 건 너무 비싸고 또 따로 샵을 차려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서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해. 비싸서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괜찮아. 주요 고객층을 대한민국 3% 내외 자산가들로 잡으면 돼. 그런 샵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무슨 문제야? 너한텐 이렇게 아빠가 있는데.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만만했고 영리하셨죠. 이제 아기도 태어났으니까 아빠 생각엔 네가 좀 더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월급쟁이 생활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렇게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면서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만든 것들을 인스타와 다른 SNS를 통해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때도 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사업 특성상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가 많은 아버지는 많은 고객을 무리 없이 제게 연결해 주셨죠. 연예인들 콘서트 무대용 보석 세트, 사업상 선물용 보석, 또 사회 고위 인사의 가족 기념을 위한 보석 등을 제작했어요. 혼자 운영하기엔 무리가 될 정도로 주문량이 늘자 저는 후배를 영입했답니다. 사업은 번창했어요. 매장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선 주문 후 제작 시스템인데다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었기에 아기를 돌보며 얼마든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아버지가 옳았던 거예요. 저는 수익의 40%를 매달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대주주님을 위한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요. 투자자라 봤자 아버지밖에 없긴 했지만 말입니다. 정당한 대가인 만큼 아버지는 제가 보내드리는 돈을 흔쾌히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세상에 공짜 따윈 없다는 공식으로요. 이런 교육 방침으로 자랐으니 시댁의 행태가 얼마나 더 견디기 어려웠을지 짐작되시죠? 편안한 일상을 누리던 어느 나른한 오후, 후배 지영이에게 일을 부탁하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들어오더군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 신우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제 번호 저장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전화를 받아요? 이젠 하다하다 별걸로 시비를 다 터는구나 싶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기저귀 갈아주다가 급히 받느라 미처 누군지 확인을 못했네요. 마음 상했어요, 아가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한 가지 사과 말씀드릴게요. 민우는 가명입니다. 제 아들 실명을 이런 공개된 곳에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요. 믿기는 해도 신우 이름 역시 가명을 썼습니다. 부디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릴게요. 신우는 조금 새침하게 목을 가다듬더니 말하더군요. 언니한테 부탁도 좀 하고 가게 구경도 하려고 왔는데 안 계시네요? 아, 오늘은 딱히 예약이 없는 날이라서요. 근데 왜 그러는데요? 그러자 그녀가 말을 않고 은근히 뜸을 들이더라고요. 이때 알아챘죠. 가게 물건을 공짜로 얻어가려는 속셈이라는 것을요. 아, 얼굴 보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언니는 언제 출근하는데요? 내일 와요. 오후 1시엔 예약이 있으니까 2시 반쯤 오면 되겠네요. 알았어요. 다음 날 신우가 어떤 젊은 남자와 함께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는 의연하게 그들을 맞이했죠.
신우가 절 보며 친한 척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제 남자친구인데 어머니 생신 선물로 조금 특별한 걸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스타 계정을 들어가 제품 하나를 콕 집더니 이런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머니 생신이 바로 다음 주라서요. 막무가내인 게 딱 예상대로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말한 보석은 중년 여성보단 젊은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며 여기서 딴 여자 보석을 얻어가려는 건가 하는 의심부터 들었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상당한 고가 제품인데 젊은 분이 능력까지 출중하신 모양이네요. 뭐 우리 아가씨라면 이런 분과 잘 어울릴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저는 일부러 말끝을 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하자면 어머니 연령대는 이런 디자인보단 이런 거 아니면 요런 게 더 반응이 좋거든요. 제가 보여준 다른 스타일의 보석들을 보며 그가 살짝 인상을 쓰더군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저는 아까 정아가 보여드린 그 보석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럼 해드려야죠. 어머님 호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선택한 건 반지였기 때문에 사이즈를 알아야만 했어요. 9호입니다. 이걸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선물이 아니라고요. 중년 여성은 체형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며 손마디가 굵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런 사이즈는 보통 아가씨들의 것이거든요. 제 느낌엔 이놈은 다른 여자를 주려고 이 반지를 사는 것이 분명했죠. 저희는 선수금으로 제품가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완성된 후 찾아가실 때 30%의 금액은 따로 주시면 되고요.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남자가 신우를 쿡쿡 찌르더군요. 신우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언니, 지금 그 돈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가져간 데까지 장사해요, 언니는? 어머, 아가씨, 이분이 아가씨 주려고 반지를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분은 아직 제 가족도 아닌걸요? 그리고 원석 사오는 데만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최고급 자재를 써서 최고의 세공으로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요. 여기서 구매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인지 다 아시던데 왜 모르실까, 아가씨는? 남들하고 똑같은 돈 주고 사려면 제가 왜 굳이 언니네 가게까지 찾아왔겠어요? 안 그래요? 톡 쏘는 신우에게 대꾸하지 않고 같이 온 남자를 향해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선물로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가 우물쭈물하며 말하더군요. 한 20만 원 정도요. 그러자 신우가 소리치더군요. 그냥 하나 해줘요. 내가 직접 왔잖아요. 근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언니 정신 나갔어요? 아가씨야말로 정신 나갔어요? 여기 유일한 투자자인 제 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정가로 물건값 내고 사가는 곳이에요. 20만 원 예산이면 근처에 중저가 체인 주얼리샵 있어요. 거기로 가셔서 금액에 맞는 적당한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좀 너무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 저를 욕하신다면 시댁 식구들의 속물근성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너무 많이 당했던 터라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시점이었거든요. 이후 신우도 더는 저를 상대하지 않았는데 저로서는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죠.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그놈이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게 맞았더군요.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해 우는 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게 됐거든요. 이렇듯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닥칠 힘겨운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
그들이 제게 또 빨대를 꽂을 좋은 빌미가 될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우선 제 인생 최악의 사건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다리에 힘이 빠질 만큼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부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다른 문제였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저의 정신적 지주이신 아버지께서 위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관련 영역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암이라는 게 처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 재발하면 급격한 전이 증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인지라 우린 안심할 수가 없었죠. 정말 그땐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동생과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생활 모두 정리하고 고향인 전라도로 가련다. 전원주택 하나 이미 구해뒀어. 회사도 넘기기로 했고.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던 아버지는 병마와 싸우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신 듯 했어요. 동생과 저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지지하고 응원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겐 오랜 시간 좋은 감정으로 함께 온 사람이 있어. 아버지에겐 좋은 연인이면서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만한 분이셨지만 저희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지 확신할 수 없어 재혼하지 않았던 분. 잘 알죠, 누군지. 그분은 아버지 회사 초창기부터 사무 보조 업무를 맡고 계시는 직원 중 한 분이셨습니다. 너희들도 성인이니까 이젠 나도 그 사람과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 남동생이 저와 잠시 눈빛을 나누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만 행복하시면 저흰 뭐든 괜찮아요. 그 전에 증여 방식으로 유산을 미리 정리하려고 한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얽히는 것처럼 추한 것도 없잖니. 너희 두 사람에게 증여세 제외하고 10억 원씩 나눠주려고 한다. 세금에 관한 한 아버지는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시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통장엔 10억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후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간단히 식사하는 것으로 예식을 대신하셨고요. 그 후 예정대로 고향인 전라도 주택으로 그분과 함께 바로 내려가셨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되짚어 보면 당연했어요. 진상이 괜히 진상이겠어요? 진상짓을 하니 진상인 거죠. 이젠 여러분도 저희 시댁 쪽 식구들 성향에 대해 파악되셨을 테니 무슨 일인지 대충 예상되시겠죠? 아버지가 제게 증여한 10억 원에 시모와 남편 놈이 눈독을 들인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실 땐 쥐뿔 신경도 안 쓰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돈 욕심엔 그렇게 열정적이니 우습지도 않더군요. 그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건 1년 전쯤이었어요. 남편이 어떤 노신사와 함께 걷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지금껏 제 샵에서 팔린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고가의 제품을 주문한 손님이셨거든요. 시치미를 뚝 떼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같이 걷던 신사분 누구셔? 봤어? 우연히. 아빠야, 친아빠.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일부러 제 가게로 오셔서 보석을 주문하신 건지 아니면 지독한 우연인 건지 당시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졌답니다. 그분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오신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분께선 점잖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30% 대금도 바로 결제할게요. 남편의 아버님은 시모와 달리
지적인 느낌의 고상한 분이셨답니다. 그런 그분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따로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님.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죠? 아주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보다 가족분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원석과 기본 세공비만 받고 있어서요. 추가 결제는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신 거였죠. 신우년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똥값에 제 보석을 가로채려고 했을 때와 달리 아버님께는 제가 알아서 가격을 낮춰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시더군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이건 제 며느리에게 선물할 거라서요. 제 값을 치르고 싶으니 양해해 주세요. 네?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선사해 줬는데 이 정도는 약소하죠. 당시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고를 때 저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싶다고 하신 거였어요. 만드는 사람이 가장 갖고 싶어할 디자인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에 들지 않겠냐면서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며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잘 사용할게요. 그리고 말씀 낮추세요. 시아버님께서 며느리에게 이런 극존칭을 쓰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공손한 자세로 다시 한 번 더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뒤 저는 잠시 차 한 잔 같이 하는 게 어떠시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남편에게도 시모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일이었지만은요. 감사하게도 아버님께서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자리를 옮긴 저는 늘 궁금하게 생각하던 걸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님.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해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요. 말해봐요. 말씀 낮추셔도 된다는 제 말에도 아버님은 계속 이렇게 존대를 하셨죠. 두 분의 이혼 사유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은 잠시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그러셨겠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의아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굳이 아버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처음 시모에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도 이른바 삼촌이라 불리던 정체 모를 남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후로 제가 알게 된 삼촌만 5명이 넘어요. 물론 연애 기간도 모두 짧았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이전에도 무수한 삼촌들이 거쳐간 것 같은데 문제는 재혼에 대한 거론이 너무 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연애 기간이 단 6개월만 넘어가도 시모는 재혼하겠다며 설레발을 쳤고 남편 놈은 그런 시모에게 결혼 선물을 하자며 분수에 맞지도 않는 것들을 사내놓으라고 제게 견적서를 들이밀었거든요.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 인간들은 제 돈을 빨아먹으려고 저랑 결혼한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뻔뻔하게 굴었죠. 마치 제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덕분에 시모에게 새로운 삼촌이 생겼다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만약 두 분의 이혼 사유가 시모의 이런 남성 편력 때문이라면 아버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친정 아버지께는 차마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암 수술을 하시고 요양하고 계신 분께 저의 이런 문제까지 안겨드리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아버님은 한참 만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 집 며느리로 살기 많이 힘들죠? 어렵지 않게 예상되네요. 얼마나 힘들지. 목이 탔는지 차를 한 모금 드신 후 아버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였어요. 바람과 사치요. 역시 그랬군요.
시모는 유책 배우자인 만큼 아버님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통해 받은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토해놔야 했다더군요. 이혼 후에도 아버님은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은 돈을 매달 양육비로 지급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들어갈 거란 희망은 거의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양육권 소송은 따로 안 하셨던 거예요? 했지만 졌어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의아해하는 저를 위해 아버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법이란 게 그래요. 어릴 땐 어머니 쪽이 유리하고 커서는 본인 의견이 중요하죠. 아이들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빠보단 유약한 엄마의 버팀목이 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제 고민을 꺼내놓았어요. 처음 만나서 이러는 게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실은 아버님 예상대로 저 많이 힘들어요. 이번에는 제가 긴장으로 목이 타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어머니께서 연애 상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재혼에 관한 언급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무리할 정도로 큰 액수의 선물을 제게 요구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상 입 밖으로 꺼내고 보니 서러움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며느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끌려가선 안 돼요. 단호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듣기에 따라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단지 그 사람을 먼저 겪어본 선배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요구하는 액수는 어떤 이유를 달든 계속 커질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혹은 더는 내어줄 수 있는 게 없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아버님은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더니 제게 주시더군요. 언제든 힘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요. 저는 감사하다며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시모는 이런 분까지 나가 떨어지게 할 만큼 굉장했던 건가 봐요. 이 대화를 계기로 저의 전투력은 급상승되었답니다. 더는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 돌아가신 엄마를 걸고 맹세할 만큼이요. 이젠 끔찍했던 그 일을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됐네요. 시모한 남편놈이 한 편을 먹고 저를 털어먹으려고 한 역대 최고 금액의 사건을 말입니다. 시아버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들은 제가 더 내어줄 게 없을 때까지 절 몰아붙일 작정이었던 거예요. 저만 꾸역꾸역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시모가 이번엔 남자와 1년 3개월을 만났다고 해요. 이례적으로 오래간 연애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또 재혼하시겠다네요. 그래요. 안 말려요. 근데 왜 제 아버지가 제게 남긴 돈을 넘보는 거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빅 뉴스를 발표하기라도 하는 듯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엄마 재혼 선물로 드릴 아파트 하나 계약하고 왔어. 서울에 있는 건데 금매로 나와서 9억밖에 안 하더라고. 계약금 넣고 왔으니까 아파트 잔금 말일까지 입금해. 들어보니 이건 빅뉴스가 아니고 빅엿이더군요. 어따 대고 입금하라 마라 명령 지를까요? 그 돈이 네 돈이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9억이 네 집 애 이름이야? 계약금이 9천이었을 텐데 그걸 넣었다고? 당신 돈 많다? 돈이 많아서 넣었겠니? 딴 사람한테 뺏길까 봐 급하게 넣었지. 그래, 그런 마음으로 잔금도 당신이 급하게 넣어주면 되겠다. 남편의 표정이 확 구겨지더군요. 지가 어디서 인상을 씁니까? 저도 이렇게 멀쩡한 표정인데 말입니다. 왜 또 이렇게 잔뜩 꼬여서 그래?
당신 돈 있잖아. 아버님이 주신 거. 그걸로 우리 노후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우리 노후 투자를 왜 어머님 신혼집으로 하는데? 게다가 어머님 형편에 서울에 있는 9억짜리 아파트가 말이 돼? 어머니가 나랑 동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시 서울로 들어오실 때도 됐지.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 아빠가 평생에 걸쳐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하자는 거냐고. 우리 아빠도 평생 나랑 내 동생 키워내느라 고생하신 분이야. 그런 분 돈을 그렇게 쉽게 날로 먹겠다는 거야 지금? 날로 먹다니 누가? 엄마한테 일단 집 사주고 그거 오르면 우리가 시세 차익 보며 팔면 되지. 넌 왜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혔니? 당신 어머니한테 선물한다고 하지 않았어? 선물이 뭔데? 한국말 몰라? 선물은 그냥 주겠다는 의미인 거잖아, 이 등신아. 뭐? 등신? 너 말 다 했냐? 아니, 다 안 했는데? 마음 같아서 내가 아주 쌍욕을 하고 싶은데 애 아빠에 대한 예우로 최대한 참고 있는 거야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어 너?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에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유세 떠는 것보단 낫지 않니? 그랬더니 남편 놈이 냅다 제 따귀를 갈기더군요. 마침 민우가 방에서 나온 시점에 말이죠. 갑작스런 엄청난 힘에 저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거실 벽까지 나가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민우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순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굴 한쪽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 후 자리에서 겨우 일어선 제가 민우에게 다가가 아이를 꼭 껴안고 달랬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게 뭐가 괜찮아. 얼굴이 이렇게나 부었는데.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뺨을 살짝 감싸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칠 뻔했지 뭐예요. 얼얼한 통증이 너무 극렬하게 파고들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울고 있는 아이를 안은 채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관님, 제가 방금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네요. 당장 좀 와주세요.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남편 놈이 제 핸드폰을 확 가로채며 소리치더군요. 미쳤어? 이젠 하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미친 건 너지? 핸드폰 위치 추적과 근처 주민들의 제보 덕분으로 경찰은 곧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따로 묻지도 않고 현행범이라며 남편 놈을 연행해 갔죠. 시끌벅적한 소동이 끝난 후 저는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많이 아파. 그러니까 같이 병원에 가자, 민우야. 아이는 여전히 울먹이는 상태로 묻더군요. 엄마,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 거지? 괜찮아질 거야. 우리 민우 많이 놀랐지? 엄마가 대신 사과할게. 이런 모습 보게 해서 미안해. 우리 민우 꼭 기억해. 어떤 이유든 사람은 사람을 절대 때리지 않는 거야. 그럼 아빤 사람이 아닌 거네? 엄마를 때렸으니까. 아이의 말에 저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도 알 건 다 안다는 말이 꼭 맞더군요. 간단히 짐을 꾸려 가방을 챙긴 후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민우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민우를 바로 앞 접수 대기 의자에 잠시 앉아있게 한 후 간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남편이 절 폭행해서 진단서를 떼러왔거든요. 아이에게 그 모습까지 보이고 싶진 않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애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처치 후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폭행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폭행하는 사람은 없으니 제발 이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요. 그런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남기고 저는 민우와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전라도의 전원주택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저희를 보시고 아버지는 물론 새어머니까지 많이 놀라시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시간이 지나 부기가 빠진 덕에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새어머니는 이미 제 얼굴을 보고 이유를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역시 눈썰미가 대단한 분이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석연치 않은 표정이셨지만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며 우리에게 손님방을 내어주셨죠. 다음 날 민우는 늦게까지 잤어요. 아무래도 어린애가 겪기엔 큰일이었으니 많이 고단했을 겁니다. 푹 자도록 아이를 그대로 두고 아버지와 저는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어머니도 차를 끓여 곧바로 들어오셨고요.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가자. 새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제 손을 잡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우는 내가 보살피고 있을게요. 부디 아버지랑 같이 잘 처리하고 와요. 저도 그분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누가 딸에게 그렇게 극존칭을 써요. 말 편하게 하세요, 엄마. 그리고 동생도 저도 아주 많이 감사해하고 있어요.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하며 간혹 저희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저로서는 충분히 엄마라고 불러드릴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순간적으로 울컥하시더니 눈물을 삼키시더군요. 돌아가신 엄마도 이런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여린 성정의 새로운 엄마를 한번 안아들인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SRT를 타고 곧장 수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수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저희 신혼집으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 바로 갔죠. 도착해보니 누군가 번호키에 손을 댄 흔적이 있더군요. 분명 집을 나서기 전 비밀번호를 바꿔뒀는데 번호는 이전의 것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누구 짓이겠어요? 진상인 남편놈 짓이겠죠. 아버지도 상황을 눈치채시고 집으로 급히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소파가 있는 자리에 우뚝 멈추시더군요. 뒤따라 가보니 거기에 남편놈이 대자로 늘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한 꼴로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소파 쿠션을 들어 놈의 얼굴에 냅다 던지셨는데 정확히 코를 명중시키셨어요. 예전에 조기 야구팀 에이스 타자셨다더니 거짓말이 아니었나 봐요. 잠에서 깬 진상놈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바닥에 곧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다른 쿠션을 들어 올리시더니 다시 한번 놈의 머리를 향해 내던지셨어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있던 놈이 그대로 고꾸라졌죠. 아버지께서 그 놈을 향해 성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네 놈이 내 딸을 때려? 나도 손찌검 한번 안 하고 키운 내 딸을. 놈은 얼른 자세를 바로 하더니 파리 새끼처럼 두 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실 리 만무했어요. 네 놈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내 딸 집에 기어들어 처자고 있는 겐가? 그러자 놈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용서를 빌고 그런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항상 다정하고 단정한 분이셨으니까요. 남편 놈도 당황했는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말하더군요. 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왔습니다. 일단 나가서 민우 엄마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버지가 그의 말을 끊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짐 챙기러 왔다며 뭐하나? 짐 안 챙기고. 네, 지금 챙깁니다, 아버님.
고 남남될 처지에 그런 호칭은 생략하고 어서 할 일이나 하고 내 딸 집에서 꺼지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는 볼멘 소리로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아버지의 표정을 보더니 아 뜨거워라 하듯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서 전화기를 들어 평소 습관대로 스피커폰 설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잠시 통화 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 지금 문자로 주소 찍어드릴 테니 짐 좀 바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안양으로 가면 되고 비용은 착불입니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피커폰으로 아버지께서는 이번엔 시모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시모가 반가운 목소리로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나, 사돈어른 잘 지내셨나요? 그쪽 아들이 내 딸 아이에게 손찌검하는 놈이란 걸 알게 됐는데 내가 설마 잘 지내겠습니까? 네. 내 딸 집에 있는 그쪽 아들 짐 곧바로 빼서 안양 집으로 보낼 테니 비용 처리하십시오. 이후 이혼 절차에 관한 모든 내용 증명은 로펌을 통해 갈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결혼 축하하려고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그쪽이 뭘 하든 내 알 바 아니고 내 딸애와는 더는 관련 없으니 그리 하십시오. 이만 끊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시댁 쪽 모든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로펌의 이혼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5개월에 걸친 기나긴 법정 다툼을 끝으로 남편놈과 인연을 끝냈죠. 민우는 당연히 제가 키우게 됐고요. 처음에 제가 겪은 일이 블랙 코미디 같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편놈이 같은 편이던 시모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시모의 재혼 선물이라며 계약한 아파트엔 현재 그놈이 들어가 산다고 하더군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언제는 우리 엄마 했던 놈이 막상 이혼하니까 지 실속 차리려고 지 엄마 버리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심보 말이에요. 시모는 시모대로 빨리 그 집 내놔라, 죽이네 사네 이러고 있고 아주 웃긴 개그맨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됐나 싶기도 하다니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웃긴 족속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산 증액에 이바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놈이 요구한 금액의 단 10분의 2만을 겨우 받아낼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돈도 아파트 잔금 치르는데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한참이나 부족해서 개인 신용대출에 이 금융권에 손을 안 벌리는 곳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놈이 질질 짜면서 전화했거든요. 번호까지 바꿔서 말이죠. 더 재밌는 건 그렇게까지 영혼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산 그 아파트 가격이 현재 35%나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집값이 우후죽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역시 안 될 놈은 안 되나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팔지도 그렇다고 놔두자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죽지 못해 산다고 질질 짜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래서 배꼽 잡고 제가 한마디 했죠. 그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데? 집값 떨어진 거? 그게 네 인생이라고 생각해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 그러게 마음을 곱게 쓰지 그랬니? 축하한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 말고 변호사가 전화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전화하면 죽는다. 알았어?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그 인간과 완전히 쫑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네요. 저는 민우와 함께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빠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새엄마가 옆에서 잘 보살펴 주신 것 같아 얼마 전에는 홍삼을 사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네요. 이제는 좀 더 가까워지자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 한때는 시아버지셨던 그분도 가끔 민우를 보러 오고 계십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인성 좋으시고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기에 민우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말씀드렸네요. 굳이 그분에게 우리 민우와의 사이를 갈라놓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5일에는 민우 선물도 사주시고 같이 밥도 먹고 했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은 그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나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바르게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보니 피터팬 증후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의 정체를 꼭꼭 숨긴 채 당신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접근하는 애 어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처럼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빌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승하세요.